아까 마지막 파트에서 배웠던 행정 처분하면 뭐를 행정 처분이라고 그랬죠? 취소, 정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5월달, 6월달, 7월까지도 행정처분하면 말만 행정처분 이렇게 공부를 했지 속에 들어가서 행정처분 뭔가를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요. 개업공개사 시험제 실제 나와요. 개업공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행정처분이 뭔가를 머릿속에 알고 넘어가야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행정처분하면 뭐를 얘기한다? 취소, 정지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행정형벌이 있어요. 자 행정형벌과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둘을 묶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행정벌이라고도 일단 표현하는데 이 행정벌에는 형벌과 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형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형벌하면 뭐가 떠오르죠? 형벌. 벌금. 뭐 떠오르는 거 한번 또 해보세요. 징역 가는 거. 예. 우리가 흔히들 형벌 그러죠? 그러면 형벌하면 징역 가는 교도소 들어가는 게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형벌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뭐를 떠올려라? 징역, 그 다음에 또 벌금. 자, 뭐 금고형도 형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에서 금고형의 성우를 받고 이렇게 금고형도 있는데 중개사법에는 금고형은 없어요. 뭐와 뭐만 징역형과 벌금형 있습니다. 징역, 벌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형벌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과자. 호적에 빨간 줄 가죠. 간다 그러죠?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럽니다. 자, 근데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호적에 보면 빨간 줄 안 쳐 있어요. 근데 흔히들 여러분들 옛날 말에 보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러죠? 근데 제가 호적계 근무한 수강생을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어요. 근데 호적에 빨간 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호적에 빨간 줄 안 갑니다 그래요. 저는 빨간 줄 가는 호적 우리 집 식구는 안 봤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래서 뭐냐면 형벌을 받죠. 그러면 본적지 호적기로 명단이 통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를 갖다가 확인할 때 흔히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본적지 신원 확인한다 그러거든요. 본적지 신원 확인하는 게 본적지로 그 형벌받을 명단이 통보된다 그래요. 호적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신원 확인한다 그럽니다. 자, 흔히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형벌이다. 자, 그러면 질서벌은 자, 이거는 뭐예요? 질서 위반에 대한 벌입니다. 질서벌은 질서 위반에 대한 벌.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질서 위반에 대한 벌 뭐가 있을까요?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네, 교통질서. 대표적이죠? 오늘도 혹시 오시다가 또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무단횡단하는 거, 차선 위반하는 거, 신호 위반하는 거 다 뭐예요? 기본적인 질서죠. 그 질서를 위반한 데 대한 벌을 질서벌이라고 그러고요. 그 질서벌에 대한 것이 뭐가 있다? 바로 여러분이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과태료. 근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 과태료와 벌금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와 요걸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과태료를 내고 뭐 냈다고 표현해요? 벌금 냈다고 표현하죠. 벌금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쓰이더만요. 무슨 모임에 가서 모임에서 안 나오면 벌금 얼마 낸다 그랬죠? 왜? 여러분들 이제
이제 뭡니까 망연회 같은 거 이제 많이 모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안 나오면 뭐 벌금을 한 번. 벌금이라는 용어가 흔히들 통칭해서 많이 쓰는데 사실 벌금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과 관련돼서 쓰이는 건데 이거를 내놓고 벌금 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두 가지 구분하죠. 벌금과 같아요. 벌금은 형벌로서 징역형을 뭐 한다? 징역형,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를 대신해서 뭘 내는 거예요? 네, 벌금을 내는 거죠. 이 금전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대신에 벌금을 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형벌이에요. 만약에 나 벌금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액수만큼 들어가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냐면 5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저 황제노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황제노역. 벌금 예를 들어서 50억 뭐 이렇게 부과합니다. 나 50억 못 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억 원어치를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5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5만 원씩. 며칠 살아야 돼요, 이거? 계산이 안 될 거야, 아마.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만 원치를 하루에 계산하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글을 살았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원 이하가 며칠이지? 500일인가 그래요. 500일 있으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차남인가가 벌금형 받아가지고 난 못 내겠다 그랬거든요. 벌금 못 내겠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로 잡아갔냐면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때가 얼마지? 300일인가 교도소 살았어요. 뭐 했냐면 종이접기 했습니다. 봉투. 여러분들 저기 왜 서류 봉투 있죠? 왜? 그거 거기다 교도소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 아니 일자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책상도 다 교도소에서 거의 빠져나온 걸로 기억해요. 많아요. 낚시 공장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 전두환 차남이 가가지고 5만 원어치씩 했는데 문제는 그 액수만큼 다 하려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 낸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루치를 계산하면 뭐 몇 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황제노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아마 우리 저기 순실이 이 양반도 아마 못 내겠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못 내겠다 그러면 이제 뭐 교도소 살아야죠.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아마 한 500일만 지나면 아마 500일이면 한 2년 가까이 되나요? 그 지나면 아마 다 이제 풀어져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금전벌입니다. 교도소에 가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 금전으로서 형벌을 받는 거다. 자, 그런데 이거는 금전 형벌이 아니라 그랬죠?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다.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구분을 정확히 일단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벌금형은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형벌이고, 소위 말하는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연말에 폭행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합의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합의 안 하고 끝까지 좋다 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검찰까지 갑니다. 검찰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검찰에서도 뭐는 협의라 그래요. 이런 단순 폭행은요.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도 합의하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검찰에 가서도 합의하라는 소리 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만약에 좋다 가자 끝까지 간다 그러면 벌금형을 대부분 선고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 폭력전과 일범이 된다 그랬죠. 폭력전 이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해보고 자 일단 형벌은 어떻게 되고요? 형벌은 징역과 뭐다? 벌금. 그 다음에 질서보는 뭐가 된다?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사유 3-3, 1-1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파트에 하나씩 구분을 해서 넘어갈 것이고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파트 2. 저는 이제 파트 2라고 많이 읽는데요. 그럼 이게 또 무식하다 그러더만요. 저 선거 때, 왜 대통령 선거 때 3D 프린트 뭐 이거 있었죠? 3D 프린트 해가지고 무식하다 한번 해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서 뭐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파트 2 이렇게 잘 읽거든요. 조금 무식한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파트 2라고 읽었는데, 자, 이 파트 2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 자, 이거는 작년에 시험 문제 5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챕터 1부터 6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총칙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 거래 허가, 그다음에 또 관리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크게 3가지예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에 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특례가 있고요. 취득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이 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보다 까다로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입니다. 공법이에요. 공법인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공법 좀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공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자, 왜 집어넣냐? 누구와 관련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근데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 자, 28회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요번에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의 요거 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토지거래 허가 1문제 나왔어요. 제가 28회 때 예측할 때 6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요거 한 3문제, 1문제, 2문제 이렇게 한 6문제 정도 나올까 싶었는데 여기서 1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원래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다가 이 법으로 빠져나왔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허가는요 별도의 법이 있었는데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27회까지 공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공법에 있던 내용을 이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원래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있죠? 공법에서 배우셨죠? 그 법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공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하고,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번엔과 같이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토지거래허가 부분이 나올 때 2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에는 요거 보통 하면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보통 이제 1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요거는 또 2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5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출제 문제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많아요.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고. 가끔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기 개론 같은,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개론 얘기 또 했지만, 개론 같은 경우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 파트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포기는 시험장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읽다 보면,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는 포기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포기 쉽게 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한 문제 갖고 5분, 6분씩 걸립니다. 나중에 그거 연습할 거예요. 포기하는 연습, 문제 포기하는 연습. 그래서 공부는 포기하지 말고 언제 포기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쉽게 포기합니다. 간평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 포기하잖아요. 투자는 어렵거든요.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남는 게 없죠. 그래놓고 나 40점만 맞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는 포기하지 말고 어디서 포기해야 된다? 시험장에서 포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군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도 중개사법과는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구분을 일단 해 주셔야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보죠. 가장 먼저 일단 총칙 부분 더 볼까요? 자, 일단 총칙 부분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요거의 도입 배경을 한번 보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 언제부터 도입되느냐? 요게 자, 요거와 요거는 다른 법에서 편입되어 온 거고요. 원래 이 법의 터줏대감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이게 터줏대감이었어요. 이거는 원래 처음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 있다가 공인중개사 법과 같이 붙으니까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고 따로 별도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언제부터 났냐면 2006년도부터. 소위 말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 거래 신고. 소위 말하면 어떤 제도예요? 실거래가 신고제도죠. 자, 실거래가.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뭐하라? 실거래가로 신고하라.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자, 이 제도가 몇 년 때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2006년도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2005년도까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이전에 거래를 했던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다운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했죠.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거래하면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해요? 한 8천만 원 정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내려 쓴 거는. 1억짜리 거래하고 한 5천만 원에 했거나 뭐 이래야 되면 그러면 이제 세무서 조사 들어옵니다. 근데 적당히 내린 것은 그냥 관행상 그렇게 내린 거다 그래가지고 단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날라가지요? 쉽죠? 1억짜리 8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하면 뭐가 날라요? 가운데 2천만 원이 날라가면서 세금이 탈루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거인데, 자, 이게 참 역사가 깊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요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은 2006년도가 아니고 96년도예요. 96년도는 누가 대통령 때냐면 김영삼이라고 했었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또 한 게 뭐였어요? 그 양반이 또 하나 제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예, 금융실명제. 그거 안에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 실거래가로 하자. 신고를 실거래가로 하자. 어디다가 집어넣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법에 대해서 뭔지 아실 거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들을 거니까 그냥 들고 넘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거민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전에는 뭐냐면 거민을 받았었어요. 거민을 시군구에 가가지고 거민 도장을 찍거든요. 그때 실거래가에 대한 가격을 쓰고 그 실거래가가 진짜인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996년도에 입안을 합니다. 된 게 아니고요. 입안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안을 하는데 안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고를 했다가 뒤지게 깨집니다. 누구한테 깨져요? 돈 많은 사람한테 깨지겠죠. 강력하게 반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일단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으면서 그게 이반됐다가 유야무야 돼버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떻게 돼요? 안 된 거죠. 그러다가 그 10년 뒤에 2005년도에 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2005년도에는 누가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 제도를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 제도 만들었다가 깨진 게 많아요. 엄청나게. 또 뭐 했었냐면 지금 요즘 왜 지금 겨우겨우 시행했다는 종교단체 과세 있죠. 그것도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때 만들었다가 교회에서 무지하게 또 깨지죠. 어쨌든 이 양반이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반발이 있었던 게 많은데 요것도 노무현 정권 때 이반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반발하는 거야 지금? 기득권, 가진 자가 반발을 하죠.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뭐 그때는 저도 이제 공대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저야 뭐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어차피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공인중개사법으로 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에 들어오는 거예요. 졸제 강의량이 많아집니다. 이거. 계속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조중동이라고 있는 신문들 있죠.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까지죠. 2년을 못 간다는 제도가 벌써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거의 정착이 되는데 근데 주택은 거의 정착이 됐어요. 주택은 거의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게 많죠. 토지 아직 제대로 신고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런 건물 있죠? 상가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주택만큼은 그래도 거의 90% 정도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 제도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의 어떤 도입 배경이 바로 여기에 도입 배경에서 나오는 거고, 자, 일단 목적은 나중에 볼 거고, 정의를 보세요. 자, 정의를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나오죠. 부동산은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 자, 용어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뭘 얘기한다? 건축물.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된 게 있죠. 부동산 등 하면 하나가 더 많죠? 부동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 또는 건축물에다가 이게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에다가 뭐까지 포함되는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보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권리 하면 뭐를 얘기하느냐. 자, 이거는 분양권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한다? 입주권. 두 개를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뭘 얘기한다?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분양권 거래한다. 분양권이 뭐예요? 분양받은 권리입니다. 분양받은 권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죠? 당첨이 되죠? 근데 당첨된 상태는 아니에요. 당첨된 상태는 단순하게 입주할 수가 있어요.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입주권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중개대상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거고 요것은 이제 다른 개념의 조금 입주권입니다. 자, 일단 분양권을 보면 일단은 분양권이 되려면 분양계약이 체결돼줘야 돼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 그럼 분양계약 체결됐다면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분양금액이 있습니다. 분양금액 3억짜리인데 분양계약 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넣어야죠? 얼마? 뭐 보통 10%입니다. 그럼 3천만 원 해서 계약 체결하죠. 그럼 이때 이게 바로 이제 분양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분양권이 되려면 일단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지만 된다. 조금 더 이제 한다면 뭐 동호수가세 특정돼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분양계약 체결된다면 동호수가세 특정된 거예요. 자,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모든 분양권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택법상의 분양권, 도정법상의 분양권, 그 다음에 또 택지개발촉진법상의 분양권, 건축을 분양하는 법률, 상가 있거든요.
상가 분양권. 자,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그다음 택지 분양권, 공장 분양권, 공장 용지 분양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 분양권이 몽창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입주권. 입주권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를, 원래 이제 두 가지 법인데요. 하나만 일단 예를 들면 도정법상에 이걸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까지 언급이 됐나요? 공법에서? 그러면 대충은 아시겠네요. 도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입주권이 나오는데 뭐 관련된 부분이에요? 흔히들 재개발과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자, 재개발,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존 건물 헐어가지고 다시 짓는 거.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뭐예요? 재개발. 자, 기존 건물 헐어가지고 하는 것이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은, 자,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죠. 개발하면서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털고 여기다가 뭘 짓다? 아파트를 짓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요걸 뭐라 한다? 요거를, 바로 입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분양권과 뭐를 입주권 두 가지가 뭐라고 표현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와 뭐를 얘기했어요? 지금 부동산하고 부동산 등 두 가지를 표현했죠. 자, 부동산 등 하면 다시 한번 뭐를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나중에 제가 문제도 낼 겁니다. 부동산 등 하면 뭘 얘기한다?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뭐까지를? 입주권, 분양권.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면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매수인과 매도인.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아니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과 토지 거래 허가는 매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뭐와 관련된다? 매매와 관련된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하면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래 당사자에 뭐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외국인 등을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포함한다 그랬죠?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이란 뭐냐? 외국인 등 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외국인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근데 여러분들 흔히들 외국인 하면 코 크고 시커멓고 누렇고 이런 사람만 외국인이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 제 수강생 중에서도 외국인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다 누구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외국인 하면 어떤 사람 외국인이라고 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국적 없어지죠? 그러면 다 외국인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외국인 중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장지동이 있어요. 저쪽에. 저 복정 이쪽에 가면 장지 뭡니까? 거기도 이제 재건축 들어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지금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 30년 전에,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이민 가가지고 갔다가 여러분들 이제 외국 가 있으면 무슨 병 걸려요? 네, 향수병이라고 걸리죠. 왜? 그래가지고 여잔데 남편은 거기다가 놔두고 혼자 한국으로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한국 혼자 와서 이제 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 귀찮아요. 같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젊은 수면 따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따로 떨어져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저기서 지금 부동산 하는데 그게 있더만요. 외국 국적을 간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또 일정 기간 또 살아야 된대요. 혹시 여기 관련돼서 계신 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친척이나 이런 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마냥 살기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또 거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3개월인가를 매년 갔다 와요. 그 일정 기간 동안을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 그거를 갖다가 안 하면 국적이 박탈되고 그런 게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뭐 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법상에 뭐가 된다? 외국인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소위 말하면 뭐예요? 외국 회사들이죠? 네, 외국 회사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들 많죠? 자, 그건 다 여기에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죠? 찾아보세요. 네.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에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에 얼마가? 예, 2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이나 외국인 등이 갖고 있을 때.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외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한테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어요. 그런데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얼마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뭐가 된다? 예, 외국인 등이 해당된다.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외국인 합작회사. 합작회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 합작회사는 합작회사인데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이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을 여기 걸 외국인 등이 해당되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에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2분의 1 이게 외국인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2분의 1 될 수도 있죠. 외국 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될 때 그 외에도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연합, 정부 간, 준정부 간, 비정부 간 기구들 다 일단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럼 외국인 등 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뭐뭐 기억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가 있지 않은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또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그냥 다 빼버리고 얼마 이상이? 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2분의 1 이상이 뭐 했을 때? 외국인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곧잘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자, 제가 고부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세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왜 높으냐? 높은 이유.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이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배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주면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도도 높아요. 실제 문제도 높고 세 문제씩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소위 말하는 실거래가 신고 자료라고 그랬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도입 취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뭐였죠? 부동산이란? 부동산에는 뭐였죠? 토지하고 건축물. 등하면?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해서. 쉽죠? 너무 쉬워서 탈이죠?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못 풀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까지 연결시킬 거냐면 중개사법엔 중개대상물까지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쉬운 것 같아도. 자, 부동산 등 하면
이게 너무 제가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에 너무 쉽게 강의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오는 거다. 너무 쉬워서 여기다가 그냥 팍 어렵게 할 때가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그때는 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말라 그랬죠. 자, 지금 쉽게 할 때 그냥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는 뭐만 적용된다 그랬죠? 매매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매매만 적용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니까 임대차는요? 해당 없죠? 이 법 적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환도 여기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좀 나오겠지만 자, 어쨌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계약 체결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냐면 60일 이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뭘 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어디다 하냐면 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어디예요? 시, 군, 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이거를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랬죠? 신고하는 곳이에요. 그럼 신고하는 관청을 뭐라 그러죠? 신고하는 관청이에요. 신고하는 관청이에요. 신고관청. 쉽죠? 쉽게 생각하라 그랬죠? 등록하는 곳이에요. 허가받는 곳이에요. 쉽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소재 시군구가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된다? 등록 관청이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 관청이 되고 뭐가 되는 거? 허가 관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동산 소재 시군구인데 이게 등록하는 곳이라면 뭐 등록 관청. 문제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 신고지만 자, 신고 관청은 신고하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신고 관청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소재 신고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신고 관청이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신고한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 시군구에다가 신고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탈세를 막을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가끔씩 청문회나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내용이 있죠. 소위 말하는 뭐 썼다? 다운 계약서 썼다. 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운 계약 썼다고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썼거든요. 언제 전까지는? 2006년도 전까지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알아서 써줬고요.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의 탈세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6년도 이전의 계약서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다운 계약서 썼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막 다운 계약서 썼다.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2006년도 이후에 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바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당연히 관행으로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크게 안 건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2006년 이후부터 2006년도부터 일단 시행되는 제도인데 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일단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의무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 의무와 개업공개사 의무. 요것 때문에 이제 이때 2006년도 처음에 이제 법 위반은 2005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5년도에 만들어질 때 난리를 쳤던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좀 이따 보죠.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죠.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누구 끼지 않고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고 누구끼리 거래한 거? 예, 거래 당사자끼리 한 거. 여러분들 저기 부동산 끼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있을 거예요. 주로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일단은 수수료 아끼려고. 근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우시죠? 뭐 하겠다고 지금 여기 온 거야, 지금?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그래, 돈 벌려고. 뭐 해가지고 돈 벌려고? 뭐 해가지고요? 예.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고를 많이 일단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90년도 때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확률이 낮았어요. 80년도 때는 더 낮았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골목에 전봇대에다가 월세 얼마, 전세 얼마 이런 거 붙여놓은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즘은 거의 골목길에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거의 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직거래 하는 건 많았죠. 거의 80년대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90년도 때는 한 6대4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8대2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신고하느냐를 보면 금방 나와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이때는 누가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자, 아까 거래 당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면 의무가 누구한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의 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의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에게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자, 둘 다에게 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게 있습니다. 국가 등이 만약에 일방이라면 이때는 뭐가 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자, 국가 등 일단 국가만 일단 보고 넘어가죠. 자, 국가 간단하게 보면 국가 등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 국가가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라면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 공법에서 잘 보시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공법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면제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공법 공부할 때 잘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공법적인 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행위들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들이 거의 면제가 돼요.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공법을 깊게 안 배우고 아마 큰 틀만 아마 구경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근데 조금 더 깊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계속 그 관련된 부분 다 면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토지거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허가는 오늘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요, 그 관련된 부분이 면제되거나 아니면 또 뭐만 하면 허가 받은 것을 간주하거나 이렇게 면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근데 국가가 어떻게 된다? 일방이라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국가가 신고해줘야 돼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공법적 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면제되는 것이 거의 다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부의 몇 개는 국가가 해도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드물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일 때 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신고하도록? 국가가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좀 드물게 나오는 규정입니다. 나중에 아마 이거 제가 꽤 강조를 할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의 신고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
그럼 누가 신고를 대행하느냐? 위임받은 자가. 아무나 괜찮습니다. 아무나 위임을 받은 자. 대부분 누가 많이 하냐면, 자, 이거는 거래당사 신고이면은 일단 누구 끼지 않았어요? 매매계약 처리하는데. 개업공개에서 끼지 않았죠? 당사자끼리 했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나중에 등기를 어디다가 맡겨요? 법무사한테 많이 맡기죠. 바로 법무사가 신고를 많이 대행해줘요. 법무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이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위임받은 사람이 아무나, 위임받았다면 아무나 다 해도 되는데 누가 주로 많이 한다? 네, 법무사가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해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일단 대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한번 구분해 봤고, 자,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업 신고 의무는 누구에 의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거래가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면. 자, 거래계약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면 이때는 거래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법을 시행할 때 누가 난리쳤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난리쳤다 그랬죠? 왜 난리치냐? 모든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한다? 개업공개사. 그럼 책임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업공개사.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2005년도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짐을 이만큼 줬으니까. 그 떡을 하나 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저번 주쯤 배웠죠? 바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가선 대리 업무. 경매 업무 있죠? 경매 업무. 이게 원래 누구의 업무라 그랬죠? 변호사 업무라 그랬죠. 원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경매 업무를 하게 되면 무슨 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여기서 준 거예요. 떡을. 근데 떡이 처음에는 받을 때 아주 큰 것처럼 해가지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떡이 조그만 떡이에요.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 보다 보면 되게 작습니다. 어쨌든 그 떡을 받고 나서 이걸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거래당사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되고요? 없어지고 누구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 부여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대신할 수 있냐? 이때는 자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는요. 신고 대행을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요거 신고 대행은 아무나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소속 공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기본적 개념. 자, 이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데 소속 공개사는 할 수 있고, 자, 소속 공개사 말고 직원 하나 더 있죠? 네, 중개보전. 중개보전은 신고 대행할 수 없고 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부분만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위반 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신고를 만약에 안 하면 요거 며칠 이내 신고해 줘야 돼요? 며칠 이내? 60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자 거짓 신고합니다. 거짓 신고해요. 거짓 신고가 뭐예요? 일단 요새 교재도 잠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1월달부터 다시 천천히 들어갈 거니까 자 지금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제 필기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업 끝나고 봐요. 안 보죠? 봐요?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봐요, 그걸? 그 시간에 뭘 본다? 1차 과목 보세요, 1차 과목. 중개사법은 끝나면, 중개사법 언제만 신경 많이 쓰고, 네, 수업 시간에 신경 쓰고, 딱 끝나고 나면 민법과 개론, 볼 시간이면 민법 개론 보세요.
예? 밀법 캐런? 볼 거 없어요? 벌써 마스터 다 했나 봐요? 오,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마스터 하면 안 되는데. 자, 거짓 신고하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얼마냐면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위반했을 때 60일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의 5. 요거는 이유를 제가 요거 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죠.